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제 119회 시험이 있었죠. 건축정비설비기술사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도 좀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2019년 시험은 8월 10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올해 뭐 시즌이 끝난 거죠. 정규 시즌이 끝났고 이제 다음 시험은 내년 2020년 2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6개월 동안은 시험이 없고요. 이 시험이 없는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좀 트레이닝을 해서 기초 체력을 다져놔야 내년 시즌이 오픈이 됐을 때 2월, 5월, 8월 연속으로 시험이 있는데 그때 좀 좋은 점수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번 이제 119의 경향 분석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제 118의 경향 분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풀어볼 만한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범위도 기술사 시험에 좀 적합하게끔 좀 그 축소가 됐다고 할까요? 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뭐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술사 강의를 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고 뭐 그 전에 기술사 공부도 하고 뭐 엔지니어 활동도 하면서 뭐 이쪽 분야 한 20년 정도 기술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좀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강의하기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문제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문제 해설을 하면서도 또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기술사와 관련된 일들을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전혀 뭐 찾지 못하는 그 생소한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좀 편해졌고 또 앞으로 합격자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될 거다라고 제가 제 118회 경향 분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문제를 보면서도 그러한 느낌들을 좀 받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뭐 정책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 기술사 문제를 내고 또 출제를 하고 출제라고 채점을 하고 합격자를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또 많이 배출하라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흐름에 부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많이 좀 배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119의 문제에 대한 경향 분석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건축정비설비 기술사를요, 총 4개의 파트로 좀 나눠놨습니다. 뭐, 이거는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지만 저는 14가지 파트, 뭐 전원설비, 배전 및 배선, 조명설비, 동력, 전력품질, 방제, 접지, 반송설비, 신재생에너지, 보호계정기, 기초이론, 기타 등등 계산문제, 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14가지 분야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 14가지 분야로 나누는 것 중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상중하, A, B, C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서 상중하 A, B, C라는 건 뭐냐면 C라는 건요.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요 정도의 문제 내가 풀 수 있겠다. 공부만 하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 C입니다. 그 다음에 평이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요. 약간의 좀 응용을 해야 되는 거. 조금 더 내가 다루던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A와 B가 복합적으로 뭐 문제가 나오는 형태. 좀 그 깊이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A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쓸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되는 문제를 A등급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출제 비중하고 난이도를 좀 보시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7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별로 보면 전원 설비에서 한 25.8% 정도, 배선 설비에서 19% 정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은 기초이론에서 12.9%, 약 13%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초이론이 4문제까지 출제된 적은 별로 없는데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그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초이론을요 집중적으로 파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초이론에 해당이 되는 게 뭐 회로이론, 자기약, 전기기기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기초이론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계산을 해보고 다 따져보고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교과목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3개의 교과목을 합치게 되면요. 그 분량이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고 또 일일이 뭐 따져가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1000페이지 정도는 분량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된 상태고요.
전원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25.8%의 문제가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분량은 기초 이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출제는 한 3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분량은 작지만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최근에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 강의 요청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지금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서 제가 올린 영상하고 또 우리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기술사분들이 올린 그 기초 영상이 있을 거예요. 회로 이론하고 전기기기. 그거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건요,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이걸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초 이론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것만 나중에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공부하시고, 또 기초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게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기술사를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초 이론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듣기 싫어서 저는 일부러 촬영해가지고 다 해놓고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그 영상에도 보면 제가 말씀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이론은요, 반복해서 출제되는 거 10몇 가지 정도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좀 보면 조금 더 눈에 이제 확 들어오겠죠. 자, 보시면 요번에 119회 같은 경우에 전원 설비가 25% 정도, 그 다음에 뭐 배선 설비가 일반적으로 10% 정도 나오는데, 전력 간선이 좀 요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이 전력 간선이 좀 많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전기 설계를 하면서 자주 다루는 쪽에 이제 집중이 돼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설계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기술 기준이나 법규에서 잘 보지도 않는 내용들이 막 생뚱맞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혀 이런 것들을 왜 전기 엔지니어가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 전기 공학도가 뭐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없어진 그 분량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전원 설비에 들어가긴 부담스러워요. 왜? 이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전력 간선이라든지 뭐 전력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접지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력 간선 쪽은요, 원래는 10% 정도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15%에서 한 20% 정도로 분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요 두 가지 분야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초 이론하고 기타 신경향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기초 이론에서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 이론을 뭐 전체적인 걸 다 파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자주 쓰이는 이론들이 있어요.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몇 가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이론과 관련된 내용은요, 너무 어려운 교재를 선정해서 보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뭘 봤냐면요, 20년 전에 공업고등학교에서 보던 그 교재가 있었어요. 그게 전기 이론이라는 책이 있었고 전기 기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공업고등학교의 그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론적인 게 좀 없어지고 좀 그림이나 실험 위주로 그런 교재로 바뀌었고요. 그 책이 공업고등학교 교재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면 전기 이론하고 전기 기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파일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권당 한 170, 80페이지 정도 되고요. 두 권이 있는데 그 두 권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이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책 한 권 읽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술사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으로 기초 이론을 보시는 게 좋고, 그거 이상 벗어나는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그 기초 이론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거를 손대고 그걸 준비하는 순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요 파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다 써버리면 여기가 약해지거든요. 여기가 약해지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술사 시험 합격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접하는 내용의 문제들이 71% 정도 나왔다. 이 71%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출제 경향 분석이나 문제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중요하냐면 기술사 시험은요,
한 회에 총 3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교시에 13문제, 2, 3, 4교시에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1교시에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서 풉니다. 그 다음에 2, 3, 4교시에는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문제를 선택해서 풀거든요. 총 22문제를 선택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31문제 대비 22문제는 딱 70.9%, 71%가 됩니다. 71%만 선택해서 잘 풀면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29%의 문제를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의 범위도 그렇게 축약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은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버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전체 출제 문제 중에서 30%는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도 또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이 22문제를 완벽하게 다 잘 풀어야 합격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한 3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저는 공부의 방향, 범위를 딱 정해줘요. 어떻게 정하느냐?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22문제를 완벽하게 다 잘 풀 생각 하지 마라. 이 중에서 우린 80%만 잘 풀 거다. 1교시에 10문제를 선택해서 풀 거면, 푼다고 하면 그 중에서 8문제는 내가 정말 잘 쓰겠다. 정말 잘 쓰겠다라는 건 응시인원이 50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나는 이 8문제에 대해서는 3등 안에 들겠다.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내가 잘 쓰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아야 합격하지만 우리는 40에서 50점 정도에 맞는 그 정도의 답안지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이타 아카데미를 통해서 합격한 기술사 분들 중에는요. 1교시 10문제 중에 9문제만 풀고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8문제만 풀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다 잘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부의 범위를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넓게 되면 분산이 돼 있으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책이 A, B, C, D 3권, 4권, 5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막 뒤져가면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뭔가 한두 권을 압축을 시켜야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권의 책을 볼 때는요, 이런 어떤 문제, 어떤 과제에 대해서 A라는 책은 이러한 의견으로 해설했고, 그 다음에 B라는 건 이러한 견해, C라는 건 이러한 견해로 했다. 그러면 걔네들을 쭉 보고 나서 내가 걔네들을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해설 과정들을 나의 스타일로 맞춰서 하나를 압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뭔가 좀 다각적인 시각에서 뭔가 이렇게 쏠리지 않는, 편중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를 정리할 때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어떤 그 이론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여러 권을 봐야 되지만 마지막에 암기를 할 때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압축된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내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줄여주는 게 공부의 효율성, 즉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를 한 5년 정도를 분석해가지고요. 버릴 건 버리고 내가 가져갈 것만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과제를 압축을 하셔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응용하시고 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1년치. 자, 올해 시험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2월 달에 117회 시험이 있었고요. 5월 달에 118회, 그 다음에 이번 8월 달에 119회 시험이 있었고, 이제 올해 시험은 끝났습니다. 자, 올해 시험의 출제 경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원설비 쪽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설비, 조명설비. 그러니까 이쪽 언저리가 면적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쪽이 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걸 다 하지 마시고 기초이론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10몇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신경향에서 15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선정해서 기초이론에서 내가 선정한 문제 중에서 한 15가지 선정했는데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신경향, 기타 등등에서 내가 한 20가지 선정했는데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주게 되면 합격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는 이쪽에 집중을 하시고요. 여기는 뭔가 그 노림수를 좀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정도 범위로 가서 한두 개 정도 나오면 좋은 거고, 뭐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치의 문제를 분석해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쪽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뭐 이쪽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요,
출제 비중에 맞춰서 시간 할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 설비에서 30%가 출제가 되면 30이라는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고요. 접지 설비에서 뭐 15%가 출제가 됐다고 하면 15라는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 이쪽에 기초이론이나 기타 신경향에서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 공부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자, 전원 설비는 200에서 300페이지라는 분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 신경량이나 기초이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한대의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게 되면 저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선정하시고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시냐면요.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3번. 올해도 뭐 117, 118, 119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 3번의 시험 중에서 딱 한 번 정도, 한 번의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떤 그 범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핵심 과제를 가지고 준비하시게 되면요. 이 3번 중에 한 번은 그 핵심 과제에서 80% 출제가 되는 때가 한 번 이상은 걸려요. 한 번에 2번 정도. 운이 좋으면 3번이 걸리거든요. 3번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고요. 한 번 정도를 노리고요. 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이 시험에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는 줄였어요. 근데 어떤 시험은 여기서 문제가 왕창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던 그런 어떤 그 패턴을 깨고요. 이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여기가 약해지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 적게 나오는 내가 준비했던 그런 경향으로 그런 흐름으로 문제가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년에 3번 중에 한 번 기회를 잡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야구하고 똑같은 거. 야구도 삼진 아웃이라는 게 3개 스트라이크 가운데 3개 다 안타를 못 때리면 우리가 이제 아웃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3개 중에 1개만 때리면 안타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3할 타율만 때리더라도 우리가 연봉이 몇십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이 넘어가겠지만은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가야지 내가 모든 걸 다 잘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짐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경향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각 교시별 문제 선정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는요, 총 1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대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1교시에는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는 선택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기술사 이제 건축정리설비 기술사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공부의 수준이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상당히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교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플리커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수능 퍼킨제 효과. 자, 이거는 조명의 기본 용어 10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병렬운전 뭐 당연히 써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산정, 피지법, RG법 우리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직류송전. HVDC와 관련된 것들은요, 발송배전 기술사에서는 뭐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문제고요. 건축정비설비 기술사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송전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그리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자, 기초공학, 기초이론 중에서 한 10몇 가지 그 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중첩의 정리, 중첩의 원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의료장소의 접지 계통에 대한 것.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매크로쇼크, 마이크로쇼크라고 해서 뭐 등전이 할 거냐, 보호 접지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부분은 그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의료장소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의료장소에 대한 그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요. 그 안전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이 이론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좀 잘 써줘야지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뭐 이건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지만 이게 이제 전기 쪽에서 우리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용 분전반 설치 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은 뭐 전기 설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설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자주 다루셨던 분들은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설계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분전반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분전반을 생각해서 10점짜리 정도, 한 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과 관련된 요 이론들은 기본서에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이니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이 문제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신경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아크 차단기가 신경향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한 20개 정도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회차를 노리면 또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1문제, 뭐 10문제 충분히 쓸 수 있는 교시였었다. 자, 그 다음에 풀기 어려운 문제는 제가 11번과 13번을 선정했는데 이 내용은요,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되게 단순한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자주 접할 일이 없어요. 거의 접할 일이 없는데 생소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기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자부에서 나온 고시한 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분류를 했고요. ESS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 117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왔었고 최근에 ESS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게 좀 이슈화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런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한 부분 아마 준비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빼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8문제 이상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뺐습니다. 뺐고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향에 해당되는 거고 한 20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신경향은요,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흐름, 이슈화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협회라든지 학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분석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교시가 아마 요번 그 119회 중에서 가장 조금 까다롭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4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문제 정도밖에는 좀 선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3문제만 완벽하게 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아야 되지만 40에서 50점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왜? 자, 2교시에서 우리가 60점을 못 맞더라도 한 50점에서 55점 점수를 맞아주면요. 나머지 1교시, 3교시, 4교시에서 62, 3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고조파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시설의 전기 설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내가 주거시설에 대해서 전기 설계한다라고 하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생활한다라고 가정하고 조명 설계라든지 콘센트라든지 뭐 안전 접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답안지 쓰시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조합을 해서 답안지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응용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간혹 낍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3교시 같은 경우 선택할 문제가 많지 않은 교시에서 내가 싹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설계와 관련된 거, 뭐 전반 조명, 그 다음에 명시적 조명, 장식적 조명, 3배강법, 구역 공간법 뭐 이런 문제들은 조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고 당연히 잘 써야 되는 답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풀기 어려운 문제는요. 자, 1번 문제 전기기기에서 출제가 된 건데 자, 이 내용은요. 전기기기책을 보면 되게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는 한 번 나오면 10년 안에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내용은 쉽지만 여기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요. 앞으로도 굳이 시간을 내서 다루지 마세요. 지나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그쪽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합 자동 제어 설비. 자, 이 부분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가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못해요.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했었는데, 이 자동 제어와 관련된 이런 쪽의 기술은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이건 거의 설계를 하더라도 전부 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위탁을 주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거다. 어떻게 제어할 거다라는 그 방향만 이야기해주면 그 업체 분들이 그걸 설계갖고 옵니다. 그걸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설계 회사 가시면 전기가 있고 계측 제어 쪽에 다른 팀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걸 주로 관정하고 전기 쪽은 전기 시스템 쪽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이 내용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낸 거고 이 책을 보시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노멀한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대충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답안지는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 선택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쓰지만 굳이 내가 정기적으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배선 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할 외적 영향. 자, 요건요, 내성 규정 부록하고요, IC 60364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낸 건데, 뭐 이게 어렵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 세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이런 내용까지 외워서 가기에는 너무 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손대지 마시고 버리시고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잘 쓸 생각하시면 얘네들을 조금 잘 못 쓰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1번, 4번, 5번, 6번 문제를 우리가 잘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시 전압 강화, 전력 품질과 관련된 거죠. 당연히 잘 써야 되고요. 이 문제는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데이터 센터의 전기 설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건요,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이라고 해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간한 그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설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전원 설비 쪽에 우리가 공부를 확실히 하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짜집게서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린 센터라고 해서 좀 어렵게 보이지만 이거 전산 센터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지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대한 거, 뭐 이거 우리가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설계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어떤 시기마다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뇌격에 대한 거, 접지에 대한 게 한창 이슈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지금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과제들,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좀 파악을 했다가 자료를 별도로 좀 정리해 두시면 기술사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이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우리가 자주 다루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기초공학인데, 어렵진 않은데, 자주 다루지 않는 것을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건드리다 보면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기 어려운 문제로 지금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1번과 2번 기동 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 농형 유도전동 기동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건데, 여기에 3번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비상전원 겸용 전기 저장 장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자, 이건요, 대한전기협회 비상전원 겸용 전기 저장 장치 시설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올해 요거에 대한 지침이 나왔는데 요걸 보고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보지 않으신 분들 요거에 대한 답을 쓰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지침이라든지 기술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런 자료들은 모았다가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 그렇지만 굳이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셨듯이 앞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4문제를 선정해 드렸듯이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 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답안지를 쓸 수가 있는데, 변화되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좀 없거든요. 다 보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거 한 20여 가지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경향, 그 다음에 기초이론에서 한 15개에서 20개씩 선정해서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면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유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를 정해서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교시는요, 우리가 다
자주 다루는 겁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기술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는 거죠. 답안지의 장수를 메꾼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3페이지를 쓴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2페이지만 쓰더라도 3페이지를 쓰신 분보다 좋은 내용, 좋은 구성으로 답안지를 쓰시면 그분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건축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 생소하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합격하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이제 말이 빨라지긴 했는데요. 제가 어떤 문제는 선정하고 어떤 문제는 버리고 출제 범위는 어떻게, 공부의 범위는 내가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9년 시험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요, 지나간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잘 보신 분도 있고 잘 못 보신 분도 있는데 뭐 지나간 건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 내가 맞이해야 되는 그 시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2020년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사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은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좀 평이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평이하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 공부의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출제 범위의 한 70에서 80%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서 뭔가 다른 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모의고사를 좀 보시고 또 평가도 받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압축을 해서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